다들 아시겠지만은 사고, 생각이나 감정, 그 다음에 지각, 행동 이런 어떤 기능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뇌의 기능 장애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현병은 그냥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뇌거든요, 뇌. 요즘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또 이 뇌 자체의 질환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사실 다른 질환들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 있으면은, 물론 우울증도 인지 기능이나 다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 뇌라는 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영역에 이제 다 영향을 줍니다만, 사실 기분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현병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뇌의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예전에 이제 그 뇌의 질환이라고 이해하기 전에 옛날에 정신 분석을 하고 하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었거든요. 이 조현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아 경계가 붕괴되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틀린 진단을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또 가만히 보면은 좀 제법 그럴싸한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계시는 여러 그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아 경계라는 게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경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나하고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 같은 걸 우리는 다 가지고 살거든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정신활동이 이게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 안에서 벌어지는 거, 외부에서 벌어지는 거, 그거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무너지는 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냐면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환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청은 내 머릿속에서 환자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꼭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내 내면의 소리인데 외부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진 일하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되게 흔한 걸 보시면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조종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 행동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쉬운 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사실은 그 행동을 일으킨 거는 내 내부에 있는 의지와 동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실제로는 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전파망상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 생각이 텔레파시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그런 증상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텔레파시처럼 빠져나가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내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내 경계를 허물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좀 모호하지만 명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증상들도 그렇게 많이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관계망상, 굉장히 흔한 망상인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관련 지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걸 보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밖에서 있는 일인데 나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부와 외부 현상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되면은 이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런 형태는 불안을 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외부에 있는 일들 사이에 혼돈이 생긴다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의 단계를 나눌 때 가장 원초적이고 큰 불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세상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외부와 나를 구분 지어지는 게 없어지는 느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신병적 증상에 의한 불안이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불안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평소에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큰 불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유병률은 이게 0.5에서 1%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의미는 이제 100명 중에 0.5명 내지는 1명 정도가 이 병을 앓게 된다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유병률을 보이는 수는 비슷한데, 전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유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일찍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는 20살 전후, 여자분들은 30살 전후에 처음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남자가 먼저 생기냐? 요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병이 빨리 발병할수록 사실 예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예후가 좀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발병할수록 이 남자가 나중에 이제 이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성이 우리 양성 증상이라 그러죠. 환청이나 망상 이런 것들이 더 주된 증상의 형태인 그런 조현병이 많다면, 남성분들은 인지 증상이라든지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음성 증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기도 하고 조금 자폐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후가 평균적으로 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폐증이라는 병이 남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 그 자폐라고 하는 병의 형태가 여성보다 남성이 한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실 자폐증과 조현병은 전혀 다른 병이지만 그런 성향들이 공유되면서 남성들이 좀 더 젊은 나이에 생기고 자폐와 유사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 음성, 인지 증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 증상은 뭐냐면 양성, 새로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현상. 그래서 양성이고, 음성은 있었던 건데 없어졌다. 그래서 음성이고, 이제 인지 증상은 우리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거는 치매 같은 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지 기능의 장애를 동반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주요 분이고요. 양성 증상에는 환각, 특히 청각의 환청을 말하고, 환각, 망상, 이렇게 와해된 사고나 행동, 이런 것들이 양성 증상에 속하고, 음성 증상은 이렇게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좀 둔감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없어지고 말도 줄어들고 씻는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뭘 해도 즐겁다라는 느낌이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음성 증상. 원래는 다 있었던 건데 이 병을 앓게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 증상은 여러 가지가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의력, 작업기억, 추론, 계획 능력, 사회인지, 병식 이런 것들이 다 인지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조현병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이 조발성 치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병을. 그래서 나중에 한참 병이 진경화가 되고 나면 좀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인지 증상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 환각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대부분 환청입니다. 그죠? 왜 조현병은 환청이 유달리 많은지는 그걸 밝히면 아마 그 노벨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환청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환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한 20% 정도 환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환청은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드물게 환촉이나 환후가 있는데, 환촉은 말 그대로 없는 감각을 느끼는 거겠죠. 환후는 없는 냄새를 맡는 거고,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환촉이나 환후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를 생각해봐요. 이게 있다고 해서 조현병이 아닌 건 아닌데, 사실은 조현병에서는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로 환촉이나 환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특히 처음에 오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각이라든지 정신병적인 증상이 꼭 조현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술이나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어떤 뇌경색이라든지 어떤 다른 뇌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갑상선 기능 이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환청 이외의 나머지 감각의 이상이 굉장히 주요한 증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청이 대부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환청의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은 우리 왜 그 환자분들이 어떤 환청이 들린다고 할 때 사실 환청에 대해서 보통 이 병이 이제 병식을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청인데도 환청인 줄 대부분 많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비슷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종류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중개성 환청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개하듯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다고 내가 너 걷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너 맛있게 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욕하는 이런 비난성의 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많은 게 이 명령하는 소리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요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이 명령하는 소리의 환청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좀 많이 우려가 되겠죠. 그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혹 그 명령 중에는 사실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환청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면 조금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다음에 논평을 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뭔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말을 해줘서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평가를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가 사람 둘이서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상당 부분은 그게 나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듣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웃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밌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은 들으면서도 좀 재미있게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사고 반영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은 생각이 그대로 소리로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우리는 그냥 생각 속에만 갖고 있는데 그게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렇게 환청들이 있습니다. 망상도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또 관계망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이 없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텔레비나 이런 데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일 많죠, 이게. 지나가던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은 나를 비웃는다고 느끼고,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요 관계망상. 그 다음에 이제 피해망상은 누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고 해코지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CCTV로 나 감시한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과대망상.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애정망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 망상 이런 거는 이제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꼭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묘하게 어떤 신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폐가 한쪽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살에 여기 조그마한 뾰루지가 하나가 났는데 이걸로 죽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신체 망상이고, 이 신체 망상은 사실은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조종 망상은 아까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사고 전파 망상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쭉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빈곤 망상은 내가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처했고, 뭐 우리 집이 뭐 당장 큰일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그 망상. 망상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 양성 증상 중에 이제 사고 장애가 있거든요. 질이멸렬한 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신조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쿠크캣 이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고 그걸 제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막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신조증이라 그러고, 보통은 이 생각의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생각할 때 동작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 스피드 자체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지연이라 그러고, 사고 집착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간 강박적으로 어떤 단어나 이런 데 매달린다든지 머리 속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 사고의 두절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다가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상의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논리가 비논리적이 되고, 사고비약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했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인지 증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작업 기억의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업 기억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작업 기억이 뭐냐면, 기억력은 기억력인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숫자를 쭉 읽어드리고 거꾸로 말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쉽게 작업 기억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통 거의 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요. 제가 숫자를 5개를 딱 불러드리면은 처음에 5개를 쫙 읽으면서 맨 마지막 거 숫자를 하나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숫자를 읽으면서 4번째 걸 말하고, 다시 숫자를 읽으면서 3번째 걸 말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런 걸 이제 포놀로지컬 루프라고 그러는데, 숫자를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은 뭐냐면, 그 숫자 5개를 이미지로 딱 저장을 해요. 숫자 5개를 딱 쓴 거를 이미지로 딱 저장을 해서 뒤에서부터 보고 읽어요. 이거 이제 비주얼 스페이셜 뭐 스케치패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윙이 굉장히 빠르고 뭐 어떤 사람은 느려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 기억의 이 두 가지 전략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거꾸로 말한다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억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읽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읽으면서 저장하는 능력이 하나 필요한 거고, 하나는 이미지로 스케치북에 쓰듯이 숫자를 써놓는 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떨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업 기억을 사용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이 사고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작업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고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맥락, 이걸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중간에 제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처음에 말하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말하게 되겠죠? 사고의 비약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목적 자체를 그냥 딱 잊어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말을 할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고의 두절이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겠다.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사실을 말을 한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중국집에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 물컵을 하나 든 것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물컵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걸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매번 잡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억력은 계속 그걸 활용해서 이걸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간단한 작업 같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질이 멸렬해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 기억의 장애가 사실은 이런 사고장애하고 관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다 보면은 논리가 막 비약이 된다든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든지 뭐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한다든지 말을 하다가 딱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음성 증상은 이런 게 있죠. 감정이 둔화되어 있다. 이 말은 표현을 줄어들고 표정이 없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 조금 주의하실 거는 표정이 줄어들지만 든다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표정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안 느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그 표현 자체가 줄어드는 게 많은 거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줄어들고 대화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오시면은 말을 안 해요.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의욕증, 무의욕증이라 해서 이렇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 무쾌감증이라고 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던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즐거운 일을 해도 뭔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그런 능력이 조금 저하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줄어드는 것보다 진짜 많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 병이 없는 분들은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막 설레잖아요. 막 가방을 싸고 이런 데서 이미 즐거워요. 그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한 기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 병을 앓게 되면은 그런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고 즐겁다라는 거 느끼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행을 가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여행을 가서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울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또 뭘 좀 알 수가 있냐면 막상 하면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처음에 자기가 표현했던 것보다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즐거움을 예측하는 능력이 큰 분들은 막상 하면은 내가 준비할 때보다 덜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막상 하면은 그나마 좀 즐거움을 느끼는 분인데
느낄 수 있는데, 이 병이 있을 때도. 근데 그 즐거움을 기대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병이 있기 전에는 다 다 있었던 기능들인데, 이 병이 생기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 음성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증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중력, 주의력도 떨어지고, 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계획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생각이 느려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인지 그런 증상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이제 기초가 되는 베이직한 인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거하고 좀 다르게 사회 인지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손상이 오는데 이거를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거나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사회인지 기능의 저하가 사실은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지 능력은 어떤 게 있냐면 요 감정 처리 능력이라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내가 지각하고 내 뇌에서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각 및 지식 손상이라 그래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그 규범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능력들의 손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려운데 마음 이론 손상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제를 드리는데 과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일 그냥 대표적인 과제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감정 표현을 읽는 테스트를 할 때 쓰는 얼굴이거든요. 요거를 에크만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얼굴이에요. 표준 얼굴이에요. 표준 감정 얼굴인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죠? 요거는 해피, 행복한 거고 이거 fear, 두려움이고 저거는 disgust, 혐오, 놀람, 슬픔, 분노 이런 얼굴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는 표정은 눈썹은 몇 도가 올라가고 입꼬리는 몇 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표준화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짧은 순간 동안 딱 보여주고 그 감정이 뭔지를 체크하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사진을 빨리 탁탁 지나가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뭘 제일 안 틀릴까요? 이거는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여기 구분할 때 이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종종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도 종종 틀립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거는 종종 틀리시거든요. 근데 해피는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이걸 해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데 뭐가 다르냐면, 환자분들도 해피는 거의 맞춥니다. 근데 부정적인 표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병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대할 때 사실 치료자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오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뭔가 부정적인 표정을 담고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분노하는 표정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잘 생겨요. 그러면 표정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었으니까 나한테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응은 오히려 나한테 내가 화를 냈다고 느껴는 그 반응을 나한테 보이기도 하니까 이 슬픈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각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병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그걸 알고 그 반응을 다뤄줄 수 있지만 그게 이 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인지라고 해서 감정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부정적인 자극을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감정 정보를 캐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눈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병이 없는 분이고 하나는 조현병을 앓는 분인데, 어떤 게 조현병을 앓는 분일까요? 눈의 경로일까요? 이쪽 같으세요?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맞아요. 이쪽이에요.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이건 보면은 눈하고 코, 요 주변으로 계속 대부분 돌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되게 좀 약간 중구난방이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병이 없는 분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요 보는 시선에 있는 것들이 감정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살피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봐야 그 상대편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감정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감정 정보를 찾으려고 하니까 적절한 감정 정보를 우리가 지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정이나 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내 입장에서 내 감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되어 있는 감정의 단서들을 효율적으로 채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처리에 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눈 같은 거, 눈으로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멍한 어떤 눈을 보여주고 이게 뭔지를 보여주면 여기서 감정 정보를 잘 못 체크하기 때문에 수행률이 여기도 역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회인지 중에 하나가 이 프락시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락시믹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이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친밀한 거리 45cm 정도 되는 이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의 친밀도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45cm, 뭐 여기 보면 또 퍼스널 스페이스는 1.2cm, 소셜 스페이스는 또 뭐 3.7m, 뭐 퍼블릭, 그 외에는 퍼블릭 스페이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절로 조절을 하면서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딱 이 정도 거리를 딱 유지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기 이 프락시믹스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저보고 자리를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그 사람의 감정적인 거리, 공간의 활용,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평균을 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45cm는 인티메이트 스페이스인데,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이 그냥 닿는 거리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위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리들을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유지하고 감정적인 거리도 유지해요. 근데 여기에 장애가 있다 보면 물리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그 거리를 우리가 재는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환자분, 제가 회진을 돌면 유독 한 환자분이 매번 이야기할 때 과장하지 않고 정말 요 정도까지 얼굴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맨날 침으로 제가 샤워를 해요. 이야기를 침 막 튀어요. 근데 항상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침팀이 뒤로 이렇게 살짝 물러나면은 또 따라오세요.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거리가 저보다 되게 좁으신 거죠. 물리적인 거리가. 근데 그 물리적인 거리가 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감정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는 되게 공유를 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밖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내가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프락시믹스에 장애가 생기면은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요구일 수도 있는 거를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반대로 친밀한 관계라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라든지 감정적인 거리를 재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조현병은 보통 이런 경과로 보통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구기가 있고 급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잔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뭐 다양한 어떤 여기 어딘가에 속해져 계시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 납병원을 다닐 정도면 이제 급성기는 아마 아닐 때고 보통 회복기일 텐데, 정구기는 뭐냐면 아직 이게 조현병이라고 명확하게 느낄 만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구기는 나중에야 그때가 정구기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뭐냐면 이 급성기가 우리가 그 진단 기준이 딱 맞게 되고 이제 증상이 많이 드러날 때인데, 뭐 환청, 망상 이런 게 확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막 생겨서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막 생기기 이전에 뭔가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사실은 그 기간이 좀 긴 분도 있고 좀 짧은 분도 있거든요. 뭐 평소에 비해서 뭐 표정이 좀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우울증인 줄 알았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막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놀던 친구인데 뭐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씩 뭐 이상 헛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비현실감 같은 걸 느끼는 거기도 하죠. 익숙한 장소인데 여기가 왠지 좀 낯설다라는 느낌 같은 게 많아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막 잘 씻고 멋지게 막 다니던 친구인데 안 씻는다든지,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런 기간이 쭉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신병이 확 생기면서 그게 급성기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은 점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게 회복기고, 잔류기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양성 증상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음성 증상하고 인지 증상이 남게 돼서, 사실 뒤에 치료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증상을 아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는 주로 양성 증상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잔류기는 약물 치료가 좀 잘 돼서 양성 증상은 좀 많이 사라지고 음성 증상하고 인지 증상이 주로 남게 됐을 때, 그래서 재활이 주된 치료의 방법이 될 때, 그런 시기가 잔류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후가 있죠. 이제 예후. 그러면 조현병이 걸렸을 때 어떤 경우가 예후가 좋냐면, 병이 서서히 생긴 것보다 갑자기 생기는 게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국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어느 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 정신병적인 게 확 생겼을 때가 오히려 예후가 좋고, 당연히 병식은 있는 게 좋고, 이 병식이라는 건 아까 인지기능 중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인데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기억력, 뭐 판단력 이런 거는 되게 1차원적인 인지인데요. 병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내 상태를 하나 더 보는 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인지 기능도 좀 유지가 된다는 의미도 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발병장 기능이 좋다. 이건 이제 아까 양성 증상이 확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뭔가 좀 그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당연히 예후가 좋고, 양성 증상 위주로 증상이 많을 때 오히려 예후가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여자분들이 여기 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음성 증상이나 인지 증상이 많을수록 사실은 예후가 좋지가 않고요. 당연히 이제 가족 지지가 있는 경우가 당연히 예후가 좋고, 고립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약물 수능도가 좋을수록 당연히 예후가 좋고, 이거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짧은 치료 지연 기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치료를 치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확 생겼을 때 그거를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전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막 심하기 전에는 이 병인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서야 그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확 나빠지기 전에 전국위에서 그 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가지고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중에 유전적인 게 있죠. 그 유전적인 게 보면은 일반 인구는 아까 제가 한 1% 된다 그랬잖아요. 유병률이 0.5에서 1%. 부모 중에 한 분이 조현병이면 아이가 조현병이 될 확률이 10%. 두 분이 모두 다 조현병이면 40%. 여기 형제 자매 중에 조현병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될 확률이 10%.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면 40에서 50%. 이란성 쌍둥이면 DNA 중에 이게 DNA가 두 개가 이렇게 꼬인 건데 하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10에서 15%예요. 사실은 이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병이 얼마나 유전적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게 40에서 50%잖아요. 유전자가 똑같아도 40에서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발병에 유전이 기여하는 게 40에서 50%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40에서 50%는 사실은 유전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라서 유전자가 똑같은데도 한 명은 병에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뇌에서 사실은 뭐 도파민 말고도 요즘은 다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도파민을 맨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의 약이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서 이제 병을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예를 들게 되는 거고 사실 이해도 제일 쉽습니다. 여기 뇌의 요 부분에서 이제 도파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주요한 경로로 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조림빅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는 도파민이 이 병이 생기면 전체적으로는 활성이 많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증가하는 상태가 양성 증상과 관련돼 있고 도파민이 증가하는 게 양성 증상과 관련돼 있고 이쪽으로 가는 이 메조콜티컬 패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이 오히려 좀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이 전두엽 쪽이죠. 이쪽은 음성 증상하고 인지 증상에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이게 튜베로 뭐 인푼디블라 패스웨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런 패스웨이를 또 알아두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게 이 윗부분에서의 작용을 조절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이 아래쪽에 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증상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 이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그로스트리아탈 이쪽은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증상을 조절하는 부위에만 딱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그런 약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파민이 가는 다른 증상하고 상관이 없는 부위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준 결과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불가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튜베로 인푼디블라라는 거하고 나이그로스트리아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도파민을 억제하게 되는데 여기에 딱 붙으면 뭐냐면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예요. 이게 도파민.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병이 있는데 그게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병이 여기에서 이 패스웨이로 도파민을 보내는 세포들이 죽은 병이거든요. 그게 파킨슨병인데 조현병 환자들은 이 여기 부위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약을 쓰게 되면은 여기를 억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킨슨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파킨슨 병이 뭡니까? 손이 떨리고 동작이 느리고 그죠? 비자발적인 운동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이제 EPS 증상이라고 그래요. EPS, 익스트라 피라미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운동 유형의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적게 주는 약을 개발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약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어 온 게 약의 발전의 역사고. 요거는 뭐냐면,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도파민 패스웨이 조절하는. 그래서 이걸 억제하게 되면은 프로락틴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분들은 생리를 안 하게 돼요. 생리가 불규칙하게 돼요. 남자분들은 뭐 성욕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걸 체크하잖아요. 어떤 약은 복용하면 생리를 안 했던 여성분이 약을 바꾸고 나면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럴 때 이걸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요것들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약이 사실은 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굉장히 적은 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약이 있다. 그걸 아시면 되고. 그 외에도 약들이 뭐 이렇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리셉터들이 막 있죠. 뭐 이렇게 이름도 알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 증상 조절과 혹은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리셉터들인데 이 약들이 이 리셉터에 얼마나 더 친화적이냐가 다 약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약은 쓰면 여기에는 많이 붙는데 여기는 많이 안 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약들마다 다 있어가지고 나한테 적합한 약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여기 써져 있는 약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그 리셉터의 합으로. 그래서 이 부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EP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킨슨 비슷한 병 같은 거 생긴다고. 떨리고, 뭐, 몸이 뻣뻣해지고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떨리고, 트레머, 떨리는 거, 동작이 느려지는 거, 그 다음에 몸이 굳는 듯한 느낌. 그게 그 파킨슨 증상인데, 그런 파킨슨 유사 증상 같은 게 EPS의 하나고, 또 하나는 어큐트 디스토니아라고 하는데 근 이상증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고개가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걸 경험하면 충격적이에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서 눈이 똑바로 안 돌아온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사실 되돌리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뭐 이렇게 약 하나라든지 주사 맞으면 이게 다이아제팜 같은 거는 혈관 주사를 맞으면 올라갔던 게 주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려오거든요. 예, 그건 사실은 그 조절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EPS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EPS가 많은 약과 적은 약들이 있죠.